8월이 마지막 날이네요. 184페이지 할 차례죠. 184페이지 펴세요. 교재. 이제 다음 주부터는 7, 8월은 이 문제풀이 교재로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네, 다음 주는 이제 문제풀이 하는데 문제풀이 미리 좀 풀어보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디까지 풀어보시냐면은 공인중개사 제도까지 문제풀이 책 가지고 계신 분은 (32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이 교재 다음 주는 32페이지까지. 예? 네,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이제 7, 8월이잖아요. 예, EBS 예, 공인중개사 예. 다음 주부터 할 교재예요. 예, 기출 문제 아니고 새로 예상 문제 예, 이거 7, 8월 풉니다. 그래서 32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그 처음에는 의욕이 있어서 다 막 100% 다 풀어오는데 갈수록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 마음이 첫 주에는 열심히 잘 풀어오는데 갈수록 힘들어져요. 다 못 풀면 그냥 한 페이지 한 문제라도 두 페이지 한 문제라도 몇 문제라도 풀어보시면 돼요. 너무 의욕을 가지고 100%다 풀어보려고 하는데 첫 주는 되는데 그게 가면 갈수록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거의 안 되는데 제가 뭐 인터넷 강의 이런 걸 해보면 첫 번째 주에 듣는 사람하고 맨 마지막 8주째 듣는 사람하고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수강 인원이. 그 정도 처음 마음 먹은 거 하고 마지막 하고 가면 갈수록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마음이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처음에 먹은 마음하고 마지막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처음 오신 분 오늘 처음이죠. 태어나서 처음 하죠 공부. 예, 충분합니다. 시간은 지금 7, 8, 9, 10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의 뜻에 맡겨야 돼요. 사람 마음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아있는 날 중에서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하루라도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손해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돼요. 어쨌든 그 지금 10년 지나서 보면 아마 저도 제가 합격했을 때 제가 1999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때 중개업을 했으면 제가 지금 강의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먹고 살 수도 있었고 아니면 망할 수도 있었고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로 그때는 진짜 중개업하기 쉬웠어요. 뭐 양도소득세 이런 거 거의 하나도 안 내고 미등기 전매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거든요.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부터 또 한 20년 지나면 아마 내가 20년 전에 자격증 땄으면 벼락부자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약간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만 또 2천은 지금 85주 연속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기간이 7, 8, 9, 10 한 넉 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최선을 다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184페이지 그 요약지 184페이지 제3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민법에 일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이게 2002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1981년도 전두환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즉 주택은 전두환 정부 때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좋게 말하면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고요. 나쁘게 말하면 독재 정부였습니다. 그 뭐 독재 정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 해도 반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학역이라는 거 지금 뭐 임대차 보증금이 40억짜리도 있고 우리나라에 50억짜리도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만 주택의 경우.
40억, 50억이라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모든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우선 면제는 일정 금액 이하만 최우선 면제받지만, 그러나 상가의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기 때문에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빨갱이 세상이냐 이런 식으로 그 비난이 많이 있었고요.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의 상가만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목적 2번 법의 성격인데,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최단기 존속 기간, 가장 짧은 기간이 1년인데 1년. 만약에 6개월 계약을 체결했으면 임차인은 6개월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6개월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세입자고 임대인이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고 또는 건물주가 되겠죠. 상가라면. 주택이라면 집주인이고요. 자, 3번 적용 대상 상가 건물입니다. 184페이지 3번. 동그라미 1번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된다. 외국인도 적용되고 법인도 적용된다. 법인은 회사죠. 회사. 법인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교회 건물이라든지 동창회 건물이라든지 또는 어린이집 또는 요즘 주인, 주간, 노인 요양보호센터 이런 거 있습니다. 요즘 보면 유치원처럼 노치원도 있죠. 노치원, 노인들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전인에게 데려다주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가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애들하고 똑같은데 안 갈라던데. 우리 누나 남편 자영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안 갈라고 그래요. 엄청 애들하고 똑같아요. 안 갈라.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 하루 종일 있는 게. 근데 몇 번 가서 이제 친해지고 거기 있는 분들하고 친해지고 이러면 좋은데 처음엔 안 갈라고 그래요. 저도 누나가 그 자형 보내려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해서 미치겠다 이러더라고. 하루 종일 좀 떨어져 있으면 편할 텐데. 왜냐면 이거 지금 그 내경색이 와가지고 지금 반신불수의 반쪽은 못 써요. 한쪽만 쓰고 뭐 왼쪽인가 오른쪽 손을 못 써요. 그 누나가 뭐 밥도 떠먹이 줘야 되고 엄청나게 힘들어. 그래서 노치원 여기 보내려고 하니까 안 가려고 막 계속 떼쓰고 그래서 죽겠다 이러더라고요. 애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는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니까 이런 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돼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뭘 하냐면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그런 거는 노인요양보호센터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적용 대상 보증금의 범위입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있는데, 환산이라는 것은 바꿀 환자죠. 바꿀 환. 계산을 바꿨다는 이야기죠. 환산보증금. 즉 월세를 전세로 환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말은. 그래서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했다는 이야기죠. 서울특별시에서는 9억 이하, 그 다음에 과밀역제권역에서는 6억 9천 이하, 광역시에서는 5억 4천 이하, 그 밖의 기타 지역에서는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지금 이천시는 어디에 해당돼요? 이천은 과밀역제권역 아니죠? 기타 지역이죠. 이천은. 옆에 광주시는 과밀역제권역은 아니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천 같으면 환산보증금이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가 30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3억 7천이죠. 월세 곱하기 100을 하니까 그럼 3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억 7천 이하인 경우만 적용된다. 185페이지 환산보증금이 2천에서 3억 7천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 자,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9번에 29번 맨 밑에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없으면 그 지금 요약집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요약집 맨 뒤에 보면 있어요. 이게 맨 뒤에 보면 29번 맨 뒤쪽에 보면 29번 있어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원장님 드릴 거예요. 29번 맨 밑에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자 이게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이천에서 3억 7천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건데 임시 특례가 뭐냐면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IMF가 아니네요. 코로나로 장사가 안 돼서 도저히 월세 낼 형편도 처음에는 뭐 집합 제한, 집합 금지를 해가지고 거의 뭐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됐었죠.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요건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더라도.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가 2개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가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 대항력. 이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면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즉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속 계약기간 동안 장사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옛날에는 서울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만 대항력을 인정하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에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검색해 보면 서울에 궁중족발 사건 치보면 나옵니다. 그 세입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3억 넘게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건물주를 일부러 명의만 바꾼 거예요. 예를 들면 동생 명의로 서류상만. 그래버리면 주인이 동생이 돼버리니까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입자 나가라고 해서 세입자 나가라고 내보내버리고 다른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권리금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미 시설비 다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세입자들이 그 궁중족발 사건에서 망치로 가지고 주인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살인미수죄인가 이런 걸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즉 건물주가 바뀌어도 이제 세입자 내보낼 수 없다. 안 나와요. 그 궁중족발 무죄였어요. 벌써 검사한 거예요. 특수폭행으로 2년 6개월 실형 살았어요. 살인미수가 무혐의 받았군요. 살인은 아니고 그럼 특수폭행. 왜 특수폭행이에요? 이게 망치로 때리면 특수폭행이, 그냥 단순히 손으로 때리면 그냥 단순 폭행이죠. 그것도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 부부싸움하고 이럴 때도 뭐 무기 들고 무슨 기구로 들고 때리면은 그건 특수폭행은 굉장히 무겁게 처벌받아요. 근데 단순 폭행은 합의만 하면 반의사불벌죄거든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처벌 안 받아요. 근데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처벌받아요. 무기 들고 하면 안 된다고, 뭐 칼 들고 찌르려고 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금만 주도 안 된다고 조심해야 돼.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대항력 있고요. 계약갱신요구권. 이거는 뭐냐 하면 계약갱신요구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하더라도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 있죠.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와 제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받을 테니 건물주께서는 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주인 동의 없이는 권리금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주인이 협조 안 하면. 자,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석 달 월세액에 이르도록 월세 안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건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요거 민법 시험에도 중개 실무에도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185페이지 5번에 그 동그라미 2번 미등기 전세도 준용한다. 이 말은 즉 우리 흔히 임대차 이런 말 안 하고 동네 말로 맨날 전세라고 하잖아요. 전세. 말로만 전세. 이거 채권적 전세도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가 적용된다. 그다음에 6번 대항력이라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대항 요건을 갖추면 즉 인도받고 즉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상가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상가 장사하다가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바뀐 새로운 세입자한테 나중에 장사 다 하고 나갈 때 보증금 내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 주인은 너 나한테 보증금 준 적 있냐? 옛날 주인한테 주놓고 왜 나한테 내달라고 하냐? 이거 안 된다고요. 승계되기 때문에 새 주인이 보증금 내줘야 됩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인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증금이 회수인데 대항력을 갖추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그 건물이 경매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방은 건물은 빼줘야죠. 나중에 돈 받으려면 돈 받을 때에는 당연히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소액 임차인 소액 보증금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박스에 보니까 서울에서 환산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 뒤끝다리를 끊어 올려서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아마 6,500만 원 나누기 3을 하면 2,100 뭐 몇십만 원 나올 거예요. 그래서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 과밀 억제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900만 원까지,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 기타 지역은 그러면 2,000 같으면 3,000만 원 이하이면 1,0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면제 받는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세입자를 먼저 배당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원래 등기라는 것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같이 가야 됩니다. 즉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즉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합의가 돼야 등기가 가능하다고요. 원칙은. 그런데 명령이라는 것은 이게 재판의 종류입니다. 재판의 종류에 보면 판결, 명령, 결정이 있습니다. 그 재판상 등기는 임차인 혼자서 등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계약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택이든 상가든 똑같습니다. 자,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임차인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돌려받는 것과 등기 말소해 주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행 관계, 즉 돈부터 돌려주고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된 집에 등기된 건물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도. 자, 그 다음에 9번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가야 됩니다. 공부하면서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집중은 해야 되지만 집착하면 안 되죠. 이성관계에서도 집착하면 무섭죠. 자꾸. 저도 이때까지 살면서 스토커가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진짜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서울에서 식당에 딱 앉아 있으니까 막 소름이 진짜 돋고 미치겠다. 제 동생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막 진짜 무섭더라고요. 사는 게 자체가.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고. 그건 막 더 꼴도 보기 싫다고 집착하면 사람이 집중을 해야지. 자, 9번 존속기간 등인데 최단기 존속기간 1번 최단기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최단기 존속 기간 1년이다. 아무리 짧아도 1년이다. 그래서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6개월 계약해도 소용없다. 세입자는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2년이죠. 2년. 주택은 2년이니까 1년 계약해도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최단기 존속 기간은 1년이다. 민법은 최단기, 최장기 없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가는 무조건 최하 1년은 보장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처음에 1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즉 5개월 동안 주인한테 1년 더 장사하겠다 하면 연장이 됩니다. 갱신 요구하면. 그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10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 스타벅스 이런 거는 보통 6년 이상 하는가 보더라고요. 뭐 스타벅스는 건물에 따라 다 달라요. 15년 계약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른데, 스타벅스도 다 스타벅스 직영이라고 하는데, 직영이라는 말은 그 건물이 자기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운영을 직접 하는 거고, 건물은 따로 건물주 있죠. 그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더라고. 아니면 매출액의 몇 %를 그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 보통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타벅스에 먼저 연락해요. 여기 우리 스타벅스 입점할 수 있냐 해가지고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 그러면 그 사업팀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면 하고, 아무나 안 해. 그 도로가에 있어야 되고 주차 가능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 잘 안 들어가요. 우리 스타벅스 이런 걸 갖다가 앵커 테넌트라고 하는데, 앵커 테넌트, 부동산학에서 앵커 테넌트 이런 사람들은 세를 싸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싸게 들어와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다른 그 스타벅스 건물이다, 은행 건물이다 이러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그 건물이 다른 세입자한테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앵커 테넌트한테는 싸게 받죠. 앵커가 뭐냐면 그 텔레비전 진행자 이런 게 앵커잖아요. 배 맨 앞에 있는 걸 앵커라고 그래. 배 앞에서 그 조종하는 거 이런 걸. 자, 그래서 만약 6년 계약 체결했으면 계약갱신 요구 안 됩니다. 합하면 12년이 되잖아요. 4년 했으면 4년 연장됩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걸로 봅니다.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1년 계약했으면 1년씩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택의 경우에는 1회에 하나에 한 번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었죠. 주택은 계약갱신 요구하면 2년이 연장됩니다. 근데 상가는 1년 연장되는 게 아니라 종전 계약 기간하고 똑같이 연장된다고.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4년 계약했으면 4년 연장되고, 5년 했으면 5년 연장되는데 6년 계약했으면 갱신 요구 안 된다. 10년을 초과하니까.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근데 187페이지 그 박스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동그라미 1번 3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187페이지 맨 위에 3개의 차임액이라는 말은 석 달 월세액입니다.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인데 300만 원 연체했으면 이미 신뢰관계를 잃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연장해주면 더 스트레스 받겠죠, 주인님 계속.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도 된다. 석 달 월세액에 이르도록.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석 달 연속으로 꼭 연체될 필요는 없습니다. 연체된 총액이 300만 원에 이르르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장사가 안 돼서 50만 원씩만 드리겠습니다 하면 6개월 연체돼야 되겠죠. 차임액이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머지는 주택하고 다 똑같습니다. 주택은 하나 차이 나는 게, 주택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뭐가 있었냐면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었죠. 근데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한다고 세입자 나가라고 하면 바로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절대 다른 방법으로 세입자를 괴롭혀야 되지, 주인 직접 장사하겠다 나가라 이랬다 하면 바로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주택은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계약갱신 요구 거절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는 박스 안에 있는 거 지난주에도 했기 때문에 3번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이라는 말은 아무 말 안 하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죠. 묵시적으로 갱신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는
연장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법정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인이 나가란 말 안 하면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하겠다 먼저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세입자는 그냥 주인이 뭐 나가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같이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좋아요. 그럼 주인이 이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5개월 동안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안 하면 자동 연장입니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입니다. 이 자동 연장되면 1년 연장됩니다. 1년. 아까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했죠.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4년이 연장된다고요. 근데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은 1년 연장돼요. 1년. 4년 계약했는데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인이 아무 말 없으면 1년이 더 연장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1년 연장돼도 또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나 장사 더 이상 안 하고 나가겠다 의사표시를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주인이 보증금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근데 아까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예를 들면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에 의해서 4년이 더 연장되면 갱신 요구에 의해서 연장됐는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못합니다. 4년 동안 월세 내야 됩니다. 근데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되면 세입자가 나가겠다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보증금 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입자가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현업에서 보면 세입자가 주인 바뀌었는데 주인이 아무 말 없는데 이거 계속 있어도 되겠습니까? 불안해하는데 있어도 됩니다. 그대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8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5번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입니다. 폐업.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적 사정의 중대한 변동입니다. 경미한 변동이 아니고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88페이지 폐업으로 인한 해지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번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번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게 명동에 있는 상가가 지금 60%가 공실로 비어 있답니다. 그래도 건물주는 별로 걱정 안 하는 게 아직 계약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월세 다 까버린다고 공제한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안 된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을 3개월 이상 받아서 월세 낼 돈도 못 벌어서 경제사정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요. 이 경우 주인은 석 달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고요. 이제. 근데 지금은 실효성이 없죠. 지금은 코로나가 1급 감염병이 아니죠. 2급이죠. 2급. 1급 감염병. 지금 원숭이 두창이 1급 감염병이에요. 이제 원숭이 두창으로 또 한 명 지금 발생했다더라고요. 지금 원숭이 두창이 뭐 지금 새로 생긴 병인 줄 알았더니만 옛날부터 있었더라고. 고대 시대 때부터. 예? 예. 아프리카 쪽인데 풍토병인데 지금 뭐 또 확산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면 주인 마음대로 그냥 예를 들면 전세 1억 받던 걸 월세로 100만 원 달라 이렇게 안 된다고요. 한도가 있는데 얼마냐면은 기준금 1할 2푼 즉 12%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낮은 비율 양가로 6번 두 번째 줄에 낮은 비율 밑줄 쳐놓으세요. 낮은 비율. 둘 중에 높은 비율이 아니고요. 1할 2푼이면 12%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1.75%인데요.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75 곱하기 4.5 하면 얼마인가요? 1.75 곱하기 4.5. 둘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얼마예요? 몇 퍼센트에 7.8? 7.87로 한 8%로 볼까요? 그럼 8% 계산기 없으면 8%라고 보면 그러면 1억을 월세로 돌리려면 지금 뭐 기준금리 1.75% 곱하기 4.5배 그 다음에 1할 2푼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지금 아까 7. 뭐 얼마라고 했죠? 그럼 8
8% 하면 얼마입니까? 8% 하면은 800만 원이죠. 1년에 800만 원이잖아요. 연 8%니까 연. 월이 아니잖아요. 연이잖아요. 연. 그럼 8% 하면 8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기 60만? 66만 6,666원. 예, 그 1억을 월세로 돌리면 100만 원, 200만 원 달라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 IMF 때는 1998년도, 99년도는 제가 알기로 그때 제 어릴 때 기억에 연체 그 20% 넘었어요. 1억 맡겨놓으면 한 달에 200만 원 나온다 하고 그랬어요. 노후 자금. 그 정도 금리가 비쌌어요. 자, 어쨌든 지금 1억을 월세로 돌리면 지금 기준금리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기준금리가 뭐 옛날에는 0.25%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1.75%입니다. 이게 또 지금 계속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빅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하더라고. 원래 0.25%포인트씩 올리나 봐요. 한번 올릴 때. 근데 미국에서 0.5% 올린 적도 있고 퍼센트 포인트 올린 적도 있고 0.75%포인트 올린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월세를 무한대로 많이 받으면 안 된다. 법에 정해져 있다. 주택의 경우에는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를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입니다. 양가로 1번에 방가로 2번 임대인의 협력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인이 집주인, 임차인이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행위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규 임차인에게 주인이 직접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 받아가게 하는 행위. 3번 신규 임차인에게 현재의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지금 월세 100만 원인데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이 사람하고 계약해 주십시오. 제가 권리금 받아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500만 원 받겠다. 월세 100만 원 받다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게 받는 건 안 된다고. 주변 시세가 다 500만 원이면 받아도 됩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차임과 보증금. 이게 그럼 현저한 게 도대체 얼마 더 받으면 현저하냐? 이게 법에 없어요. 소송해봐야 안다고요. 월세 100만 원 받다가 150으로 올리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규정이 없다고요. 현저하게 높게. 현저하게 높다는 건 뭐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다는 얘기?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 주변 시세라는 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 결론은 주인이 협조 안 하면 세입자는 권리금 받아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옛날에 오히려 권리금이 법에 없을 때는 제가 권리금 중개를 해보면 세입자들끼리 몰래 암암리에 했어요. 주인 몰래. 근데 요즘은 주인 몰래 할 수가 없어요. 주인 몰래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2015년도에 도입됐는데 2015년도 권리금이 도입되기 전보다 법에 도입되기 전보다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더 못 받아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랍니다. 주인이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못 받아가게 할 수 있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 건물이 자꾸 권리금 높아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더 높아버리면 주인 기분 나쁘잖아요. 나는 보증금 받고 하는데 세입자는 오히려 더 권리금 많이 받아 나가면 왠지 기분 나쁜가 봐요. 그래서 권리금 많이 받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준수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 정당한 사유가 뭔지 또 소송해봐야 안다고요. 자, 그래서 요것만 방가로 2번만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입자한테 불리한 법 조문들입니다. 방가로 3번 18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차임액 연체 등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갱신거절 사유 8가지에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됩니다.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등 8가지 우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도 있고요. 이 8가지에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신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력이 뭡니까? 자력. 자력 이게 뭐 어렵게 한자를 적어놨는데 자력.
자, 스스로 한 자자 아닙니다. 자본금 할 때 자자에 그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 말이에요. 자력이라는 거. 스스로 힘이 없는 거. 스스로 자자가 아니라 자본할 때 자자입니다. 자본력이 없는 거. 돈이 없는 경우, 돈 월세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 이게 주인이 지금 얼굴 한 번밖에 안 봤잖아요. 얼굴 보고 옷 입은 거 보고 돈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는 알거지인데 저보고도 돈 많아 보인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굴만 보고 모른다고. 그 중개업소 있어 보면은 진짜 뭐 버스 타고 다니고 완전히 농사 짓던 사람들 뭐 이번에 600억밖에 보상 못 받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신도시 나오고 신도시 만들고 이런 게 하면서. 그럼 얼굴만 보고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인은 어떻게 알고 지금 신규 임차인이 월세 안 낼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데려와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세입자가 지금 현 세입자는 아닌데 월세 잘 낼 수 있습니다. 이걸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힘든다고 이게. 자, 그 다음에 3번. 그 밖에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할 행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위반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냐고. 아직 월세 한번 받아본 적도 없는데. 이게 그때 건물주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주인한테 사실은 유리한 걸 오히려 더 많이 만들었어요. 4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밑줄 치십시오. 1년 6개월 시험에 낸다면 1년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꿀 수 있겠죠. 숫자를 바꾸면 문제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숫자 바꾸는 건 문제 쉬워요. 불기도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금 동그라미 4번은 보면 주어가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세입자가 이렇게 했는지, 주인이 했는지 주어가 없죠. 그래서 이 법무부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주인이든 세입자든 둘 다 해당된다는 게 이 법을 만든 사람 설명입니다. 주어가 없잖아요. 지금 세입자가 했는지 주인이 했는지. 그래서 둘 다 해당된다고. 즉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동안 영업용으로 안 쓴 경우도 해당되고요. 또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나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그냥 내 사무실 개인 사무소로 쓰겠다. 지금 부동산 하는 분 보니까 돈 많이 버신 분은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사무소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나가서 놀다가 어디 투자할 때 있으면 투자하고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그 개인 사무소로 쓰고 더 이상 세 안 놓겠다 하면 된다고. 그러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된다. 둘 다 해당된다. 임대인, 임차인. 5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5번. 이거는 뭐냐면 건물주도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고 현 임차인도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면 건물주한테 우선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건물주가 소개시켜 준 사람하고 현 임차인하고 권리금 체결하고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 받았으면 왜 내가 데려온 세입자한테 못 받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방가로 4번. 권리금 적용 제외. 이 말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되는 거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백화점, 준대규모 점포, 할인 매장, 그 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년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다만 가로 안에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이 말은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준다는 말입니까? 안 해준다는 말입니까? 준다는 말이에요. 제외된다는 말은. 원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못 받는데 보호를 전통시장은 제외하니까 보호된다는 이야기죠. 백화점도 임대사업이죠. 백화점이. 롯데백화점 하면 임대사업 한다고요. 그래서 백화점은 그 개별 점포에서 결제를 안 하는 거는 그건 어떤 식이냐면 매출의 거의 40%를 임대료로 주는 업체입니다. 또 그런데 어떤 데는 또 백화점 안에도 그 자기 점포 안에서 결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임대료를 고정 임대료를 내고 들어온 거예요. 월 뭐 300, 200 이런 식으로. 그거는 고정 임대료를 내고 들어온 데는 그 자기 점포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아니면 백화점 1층에 보면 어디 계산하는 데 따로 있잖아요. 거기 가서 계산하는 거는 매출의 거의 40%를 임대료로 내는 거예요. 다 임대사업자입니다. 백화점은. 그 백화점은 위치를 바꿔버려요. 에스컬레이터 앞에 이런 데가 장사 잘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번씩 위치를 바꾼다더라고. 보름마다. 그러니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못 받습니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매출액의 40%니까 제가 그랬어요. 조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안 팔면 되잖아요. 일단 안 팔면 좋긴 한데 목표량이 있어가지고 뭐 이달에 평균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표를 자꾸 높게 잡아가지고 못 팔면
나가야 된대요.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자, 그 다음에 2번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됩니다. 대구 바늘땅 지하상가, 뭐 인천 부평 지하상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부산 서면 남포동 지하상가 이런 거 많아요. 그 지하상가는 공유재산이라고, 지자체 재산이라고요. 도로 밑에 있는 땅이 개인 땅은 아니잖아요. 그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 부평 지하상가를 가서 보니까 인천시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한 10년, 15년인가 20년 전에 계약 체결했어요. 그때 한 달에 월세 30만 원 내기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계속 전대를 돼가지고 지금 거기 사는 세입자는 전차인들은 300만 원씩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중간에서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실제 시청에 내는 거는 30만 원 이렇게 낸다고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됩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공개 입찰로 세입자를 모집한다고요. 그 조심하시라고요. 근데 권리금이 실제로 대구 바늘땅 지하상가에 보니까 권리금이 10억 붙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 약풍짜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 10억 주고 들어갔다 나중에 권리금 한 푼도 못 받고 나올 수도 있다. 지자체에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세입자 모집하니까 그런 거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구 바늘땅 지하상가에 보니까 중개업소가 있더라고. 지하상가에도 중개업소가 있는데 중개업소는 명함을 받아보니까 핸드폰 번호만 있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핸드폰 바꿔버리면 끝이에요. 찾지도 못해요. 폐업해버리고 핸드폰 번호 바꿔버린다고요? 그럼 어디가 찾을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데 등록한 청약에도 폐업해서 연락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핸드폰 번호 바꿔버리고 문제 될까봐 불법으로 예를 들면 딱지 같은 거 중개하는 분들 보면 핸드폰 번호만 적어놓으면 중개업개업공개사 명함이 많아요. 그런 거는 나중에 그냥 핸드폰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에 문제 생기면. 자, 그 다음에 3번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전대차 관계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안 된다. 보장이. 전대인, 전차인 이게 뭐예요?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으면 다시 세를 놓는 세입자를 전대인이라 하고 전차인은 그 세입자가 세를 놓는데 들어간 새로운 세입자를 전차인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된다. 전대차 관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권리금 피해 구제에 강한데요. 방가로 1번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신설했다.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의 협력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2번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밑줄 치세요. 넘지 못한다. 그럼 뭐냐면 새로운 세입자가 권리금 주려고 한 금액하고 기존의 그 세입자 권리금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아까 월차임 전환율도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했죠? 근데 지난주에 주택임대차 손해배상 청구는 주인이 직접 산다고 나가라고 해놓고 주인이 직접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세 개 중에서 높은 금액이겠죠? 3개월간 환산월차임, 그 다음에 기존 임대차 계약 시 환산월차임과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는 환산월차임과는 차액 2년분, 실제 손해 입은 액 중에서 큰 금액이었어요. 주택임대차는. 근데 이게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 행사되지 않으면 수요로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표준계약서입니다. 법무부 장관 주어를 밑줄 치십시오. 법무부 장관이 상가금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거 두 개 주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맨 밑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0페이지에 보면 주택 상가 비교하는 거 있고요. 옛날에 프린트도 주택 상가 비교하는 거 내드렸습니다. 주택하고 상가는 비교하는 걸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91페이지 분묘 기지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